8월 5일, 6일 양일간에 이제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가 다시 그 이튿날 폭등을 했죠. 일단은.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증시는 엄청난 혼란 장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이드 브레이크인가요? 네, 사이드카가 걸렸죠. 네, 전 주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한 게 코로나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뭐 특히 이제 뭐 코스닥은 모르겠는데 코스피는 뭐 사이드카가 거의 발생할 일이 없죠. 네. 하여튼 한국은 그랬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로 그보다 더 많이 한꺼번에 떨어진 게 일본 주식이었고요. 근데 그 후에 한 50% 정도는 반등을 했습니다. 일본 주식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반등 폭도 봤을 때는 상당했죠. 사실은 20% 정도 떨어졌는데 10%가 다시 한꺼번에 올랐어요. 야, 이것도 참 도대체 뭐 왜 이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각자 이제 생각을 좀 나눌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언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나의 썰로 그 바로 직전에 일본에서 이제 금리 인상한 게 그렇죠. 원인이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금리 전문가시니까. 네, 저도 일본이 기준금리를 그렇게 인상하리라고는 사실은 미국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일본 기준금리 인상이 7월 31일에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말일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많이도 안 했어요. 0.25. 정말 노멀하죠. 베이비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 이른바 2.5도 아니고 0.25. 0.25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상을 왜냐하면 일본 그 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저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환율이 이제 오르고. 그러니까 이걸 감당 불감당의 상황까지 왔는데 역대급으로 뭐 달러당 165엔이면 사실은 플라자 합의 그 전 대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 이런 그 정도로 많이 오른 거죠 사실은. 플라자 합의 그 저가 전에 대비했을 때 봐서도. 그래서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율이 되기 전에 그래 한 베이비 스텝 정도 하면은 그래도 환율도 좀 잡고 뭐 기타 등등 그래도 물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일본 물가가 올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부터 발작을 해요. 내가 그래서 일단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크게 주목하는 것은 언론들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엔캐리 투자에 대한 청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엔캐리가 엔화를 빌려다가 달러 이제 그렇죠. 사서 그리고 미국채나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혹은 아시아에 투자한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엔캐리 투자를 청산할 만큼의 금리 인상이었는가 보시면 그러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0.25. 지금 일본은 제로금리에서 0.25 올렸단 말이에요. 미국하고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아직. 근데 이것 때문에 엔캐리 투자를 청산을 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빠르게 시도를 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죠 그렇죠. 아직도. 네. 미국은 지금 뭐 파월이나 이렇게 9월달에 금리를 인하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비둘기적으로.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파월은 항상 그렇잖아요. 조금 자기한테 화살이 온다 싶으면 그래 지금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막상 그날이 되면 9월이 되면 또 지표를 보고 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믿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일단 그 아시아 증시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저는 맥락을 쭉 이제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캐리 투자 청산이 그것에 대한 주요 원인인가?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0.1%, 0.25%면은 솔직히 미국에 투자하면 뭐 예금이나 이런 데 국채 투자하면은 거의 이제 5% 이상의 이득을 얻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고작 그 일본에서 0.1%에서 0.25% 올렸다고 그 0.15% 때문에 뭐 거의 미국하고 이제 격차가 5%나 되는 금리 격차가 있는데 미국 걸 청산하고 뭐 일본에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실험을 해보면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프로그램 매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있었죠. 그것에 이제 일본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으나 아마 환율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차 손을 보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이제 미국에 이제서 일본으로 갈 때 일본 이제 엔화가 그 환율 엔화 가치가 낮아져 있으면은 사실 엔으로 바꿀 때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 매매에 다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환율이 그냥 급속도로 이제 좀 떨어진 경향이 있었죠 사실은. 165엔 하다가 140엔 가까이 또 떨어졌죠. 맞아요. 161, 그렇죠. 7월 10이라고 하네. 161을 찍었다가 이게 7월 말에 8월 초 거의 뭐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 지금 142가 찍혔으니까. 그렇죠. 엄청난 이제 환율 변동폭 지금 엄청난. 그렇게 되면 달러를 갖고 이거 언젠가 애들 갚아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빌렸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수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65, 150엔 정도의 이제 이게
그 달러를 바꿨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거를 140엔으로 되면은 달러를 140엔으로 바꾸면 손해잖아요. 손해죠. 그래서 그 환차 손해에 대한 위험 부담이 되게 크지 않았나 싶고요. 음. 이거를 전반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보는 거는 좀 잘못 접근하는 것 같고요. 대신 이런 겁니다. 환율이 그렇게 되니까 이 환율의 베이스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N을 달러로 바꾸기에는 적절한 시기였잖아요. 원래 165엔에 있는 것들을 1달러로 바꾸면 돈이 크게 160엔이 되는데 140엔으로 내려갔을 때 달러로 바꾸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걸 그죠. 140엔 갖고도 1달러를 그래서 가질 수 있으니까. 엔캐리보다는 환율에 따라서 일본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본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환율이 추세적으로 이제 N은 값어치가 없다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주식에 특히 그거를 단기적으로 주식도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니케이 지수 보면 그거를 이득을 보고 그 매매 차익의 이득을 보고 그리고 환차 이익을 한순간에 보지 않습니까? 150엔 정도, 160엔 정도 들어왔으면 140엔에 달러를 또 바꾸면 환차 이익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단기적으로 보고 나가는 그런 자본들이 대거 있었다, 그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 그렇다고 이제 엔캐리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걸려 있는 것 환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무슨 작용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누군가가 트리거, 그러니까 매매가 프로그램 매매가 알고리즘이 그렇게 걸려 있다는 걸 알면 누군가는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그렇게 좀 들쑥날쑥하겠구나라는 걸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 자본,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렇게 들어와 있던 해외 자본이 매매 차익 보고 환차 이익까지 보고 빠져나가는 데는 덜 나위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거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도 보시면 저는 엔화를 샀다 팔았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50원대에서 샀죠. 엔화 값어치가 없을 때 1엔당, 100엔당 한국 돈 850원. 그때 대거 샀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국만 해는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3개월이 채 안 돼요. 한 2개월 혹은 정말 단기로 보면 한 2주 상간에 그러니까 850원 내외에 샀는데 950원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엔화가 급등했죠. 환율이 좋아졌잖아요. 엔화 가치가. 그때 보고 저는 그래? 좀 팔아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좀 한 거죠. 그리고 단기간에 10%가 넘게 올랐네요. 이게 100원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뭐 수수료나 이런 거 다 살 때 팔고 하면 그래도 단순 계산을 했을 때 100원이면 제가 1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도 100만 원이 이제 맞아요. 그렇게 수익이 되는 엄청난 수익입니다. 그게 단위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게 되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소득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정말로 큰 물론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런 안정적인 국가의 통화가 그렇게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누구한테 큰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소규모 투자인데 저는 억까지도 아니고 몇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게 참 돈이 많이 되겠구나. 그리고 저도 샀다 팔았다 했다고 했고 100만 원 수익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이럴진데 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보면 됩니다. 100원은 너무 크고요. 사실은 몇십 원에도 자본이 세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다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유동성이 좋은 거에 대한 매매 차익까지 얻었다. 더 알아요. 단기적으로 수익 확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도면처럼 연쇄해서 그런 식으로 됐고 만약에 엔캐리 청산이 주요 요인이었다 하면 다음 날도 그렇게 반등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엔캐리가 0.25 올리는데 그렇게 활짝 놀랄 정도면 계속 이제 N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N을 사는 순간 계속 이제 N 한 가치가 있어지고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손을 다 떼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하게 달러는 약세예요. 또 N이 원래 역할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바로 반등을 했어요. 또 해외 자본이 또 들어온 거예요. 또 보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 가격 변화 메커니즘 그래가지고 공식처럼 계속 이제 적용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가 너무나 그대로 들어맞는 현상이었어요. 지금 요 며칠 새 그러니까 환을 보고 타이밍을 잡고 환차 이까지 보고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양틀에 한번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그동안 이제 피어스님 얘기를 계속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0.15% 인상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엔화가 이 달러 가치 대비해가지고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거의 배신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을 좀 이제 일본에게 이제 경고를 너희 이제 섣불리 여기서 더 움직이면은 알지. 나는 이런 약간 미국의 이런 자본이 약간
영향을 준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처음에 들어요. 말씀드린 게 0.25는 일반 은행에서는 자기 자구책이었고 이게 뭔가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털리듯이 이제 당하고 개미들 지금 울고불고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반대로 사는 거죠. 내릴 때는 안 사고 오를 때 사고 계속 그러고 있어 지금 제 동료들 봐도. 그리고 순식간에 마이너스 3천이 났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아요. 이게 뭐 정말 의도적으로 막 지켜보고 있다가 딱 배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본이 실적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또 달러가 지금 완전히 지금 엔화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엔화가 더 약세니까 달러가 강해 보이는 거 계속 그 얘기 드렸고 근데 엔화가 강해지고 앞으로 좀 더 강해지리라고 이제 그 전망을 하는 순간 달러는 순식간에 이제 돈이 쓰레기 비슷하게 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너희들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 니케이 박살난 거 같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이번 일로 일본은 확실히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럼 이게 그 한국의 앞으로 한국 기준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한국이 되게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올리다가 만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일본이 기준금리 올려서 일본 증시가 폭락을 한 건 알겠어요. 근데 왜 한국도 10% 가까이 폭락을 하냐고요. 한국은 뭐 앞으로 제스처를 취한 게 없는.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에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때 이제 대만 증시가 이제 폭락을 하니까 이게 뭐 동북아에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정보가 빠른 어떤 주체들만 아는 어떤 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되게 깊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것들은 그렇게 뭐 연관성이 우리가 그 증시 차원에서 보면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본이 같은 자본에 여기저기 투자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요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엔화의 역할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이 강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글로벌하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뭔가 환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익을 봐야 되겠다고 글로벌하게 달러가 약세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도 워낙 강세가 되고 강세가 되고 뭐 이런 모양새니까 워낙 강세가 되기 전에 그렇죠. 어떤 액션을 취해 보겠다 이런 거가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이 그러면은 금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터치를 받을 거잖아요. 압박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하는 얘기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환율하고 물가. 그러니까 환율 변동성이 한국은 되게 큽니다. 지금은 이제 엔화에 비해서 엔화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작아 보이긴 하지만 한 달 새에 10% 이상이 변동됐으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왜 제가 자꾸 자본이 한번 먹기 좋게 했냐면 한국도 8월 며칠 너무 작은데 지금 그 8월 5일날 폭락을 했잖아요. 일본이 금리를 이제 올리고 그 사이에 8월 아마 2일 아니면 3일, 4일 뭐 요게쯤에 그때 한국 원화가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달러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요거 제가 캡처를 했거든요. 지금 8월 지금 보니까 초에 8월 그렇죠. 8월 2일날 이제 1,361원까지 떨어졌었네요. 참 엄청나죠. 1,380원대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또 원화 강세가 된 거예요. 이러면은 자 여기 우리 코스피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죠. 그거를 팔았어. 매매 차익을 얻었어. 그리고 여기서 달러를 팔고 나가면 환차익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사실은.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대만까지 엔캐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미국보다 이득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볼 게 있다고 엔캐리가 여기까지. 일본은 들어가 있겠죠. 근데 너무나 이제 중요한 원인으로 엔캐리를 자꾸 지목해 버리니까 뭔가 다른 중요한 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는 저 덮어두고 엔캐리 때문에 엔캐리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따져보면 엔캐리를 하는 자본들은 환율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환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만이 추론이 가능하고 추측이 가능한 수익에 대한 추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환차 이거를 여기서도 보고 하면 제일 좋은데 환율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엔캐리의 디폴트가 뭔가 하면 일본 엔화를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일본 엔화를 가지고 무조건 일본 국채를 사요. 일본 국채를. 그러면은 엔이 강해지는 요소잖아요. 일본 국채를 사고 그거를 빌려다가 달러로 바꿔서 달러 바꾸는 순간 엔을 일본 국채를 일단 사요. 일본을 산다. 일본을 주고 일본을 그렇죠. 산다. 일본 국채를 사면 일단 엔화가 강해지잖아요. 강하잖아요. 일단 단순하게 보면.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돈을 빌려 일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일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다가. 엔이 나오잖아요. 그럼 엔을 가지고 달러를 바꿔. 그럼 엔이 지중이 풀리니까 엔화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칭을 하는 거예요. 밸런싱을. 그러니까 환율이 움직이면 안 돼요. 엔캐리는. 맞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한차 손이 생기면 여기서 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몇 프로 더 먹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캐리의 기본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그래서 아니면 환차 2를 보거나.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되게 힘들다.
차라리 그래서- 안정적인 게 낫다. 네, 그래서 자국 그 나라 국채를 먼저 사는 거예요. 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건 메커니즘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순간 사고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엑스캔 청산을 해서 그게 이득이 되는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득 되는 게 없어요. 5.5%가 훨씬 더 큰데 지금도 그렇고 향후 일본이 얼마나 쳐올리든 간에 당분간은 일본하고 미국 갭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청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간한 이게 5.5% 거의 5% 차이가 나니까 뭐 엔간한 환차 손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확실히 거기 트리거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프로그램 내에 걸려 있고 환율이 이렇게 변동폭이 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뭔가 이득을 챙긴 사람들은 단기로 매매 차익과 한 차익을 본 자본일 것이다. 확실히 그리고 그 자본은 단기적으로 챙기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들어와. 그리고 줍줍하잖아요. 싸게 이제 내려가는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은 계속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는 계속 설명을 했고 이렇게 숏을 단기적으로 그 사이클을 돌리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엄청난 이 재앙이 났나 싶을 정도의 거의 코로나 때랑 비슷한 수준의 폭락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이 이렇게 전력이 꺾여서 올라가는 거는 그게 한국 통화, 아니 원화, 엔화 이런 통화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뭔가의 그런 메커니즘이 너무나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한국 기준금리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이 아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 개미들만 곡소리 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환율 변동성이 크면은 무조건 개미는 그 환율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을 그래도 오래 하시는 분들조차도 환율은 별로 그렇게 요인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한국 개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안 보면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볼 때도 환차익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고 뭐 사고 팔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워낙 강세가 팍 꺾이니까 바로 싹 다 팔아버리고 싹 이제 환차익까지 본 거예요. 저는 정말 정박응석과 같다는 말이 제 뒤도 안 벌어보고 물론 포션을 조절했겠죠. 몇 프로 남겨두고 50% 정도 환수해서 이제 이득을 확실한 이득을 취하겠다. 그래도 큰 금액이니까요. 엄청나죠. 50% 정도 해도. 하여튼 이런 메커니즘이 있었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금 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봐도 환율의 변동폭이 더 커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은 미국 금리가 움직이기 전까지 한국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출 리스크가 좀 커요. 지금 이제 슬슬 저는 이제 상반기 좀 이제 3월 지났을 때부터 이제 긴축의 의지가 양적 긴축이 미국이나 한국도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걸 보고 지금 가격에서 금리나 이런 것들이 살살 더 내려오면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는 또 아무도 그런 부동산 전문가조차도 이거 오르기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때 저는 이 긴축이 저렇게 원활히 안 되고 지지부진하면 이 가격을 베이스로 금리가 내려가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그렇게 금리를 바로 인하하고 미국 곧 내릴 건데 우리도 먼저 내리죠. 뭐 이런 액션을 못 취합니다. 환율 한번 삐걱하니까 일단 코스피부터 시작하고 싹 그냥 뭐 사이드카라고 그랬죠. 맞아요. 참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나는데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까지도 제 3월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금리가 될 때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고 한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금리에 대한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나 환율을 가지고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직관을 했잖아요. 사실 제가 캡처도 다 했고 환율에 대해서 이러는 순간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지갑이 될 확률이 높았고 아직도 그러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고 그렇죠. 항상 그렇죠. 여러 걸 좀 많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환율이 한꺼번에 뭐 엔화는 더 했으니까 100원 차이가 났었고요. 뭐 우리는 한 50원 뭐 이 정도 차이 나서 50원. 그다음 뭐 일본에 비해서는 이제 적은 폭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환율로 치면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죠. 이게 뭐 수백억 대까지 가버리면 엄청나죠 진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글이나 이런 데 많이 썼습니다. 3일세 특히나 3일 정도에 일본 금리 내리고 3일 정도 그 이후에 3일 정도 29원까지 급락했고 1,350원대로까지 떨어졌었어요. 한국 달러당 원이. 그러면은 이제 달러로 바꿀 이제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단계로 그렇게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가 됐으니까 원화가 더 강해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때 원화가 강세됐을 때 달러를 사는 순간 또 원화는 하락세잖아요. 왜냐면 달러를 사고 원화는 풀기 때문에. 그럼 또 나중에 들어올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게 너무 잘 안 돼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저는 어느 정도 캐치를 뭐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래서 메커니즘으로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뭐 해서 투자를 하라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알아야지 아마 이런 기저가 있으면 제가 주식을 열심히 했었다면 저는 가차없이 화요일 아침에 몰빵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왜 그랬어요? 아니 물론 뭐 그 상황이 되면 그렇죠. 그 상황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